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오늘 웨비나는요, 바시험 준비를 위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고요. 또 컴팩트 바리뷰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서 바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현주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발표 이후에 Q&A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Q&A 시간에서 또 여러분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남겨두시면 Q&A 시간에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예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참여자들도 많으시고 또 설문지에 미리 남겨주신 여러 질문들에 좀 그 내용들을 담아서 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안현주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현주 변호사님은 한국사법고시 출신 한국 변호사이시고요. 또 미국에서 JD LLM 하시고 미국 변호사 바시험 통과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획득을 하셨습니다. 네, 안현주 변호사님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현주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뵙던 분들도 있고, 네, 블로그 여러 군데에서 뵙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조금 시작이 늦어져서 오늘 밤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시험 전반에 대한 거, 그리고 효율적인 바시험 공부 관련,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그 바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시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이신 분부터 그런 거 말고 실전 팁만 알려주세요. 막 이런 되게 레인지가 되게 넓어가지고 우선 간단하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조금씩 이제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 다 다뤄지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바시험 과목은 MBE라고 보통 부르는 과목들이 있고 MEE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식 문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사지선다 같은 객관식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에세이라고 흔히 부르는 주관식 라이팅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performance test 아니면 MPT, PT라고 부르는 조금 다른 형태의 에세이 그렇게 세 가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객관식 시험으로 보게 되는 과목은 제가 맨 위에 써놓은 MBE에 해당하는 과목 8개가 있고 에세이 과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객관식에 해당하는 8과목과 플러스 요 아래에 있는 한 5, 6개 정도 되는 과목 그렇게가 저희가 에세이라고 부르는 과목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넘어가면요. 네, 그래서 바시험은 기본적으로 저는 캘리포니아랑 우선 DC-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객관식 문제들은 20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50문제씩 4번 나눠서 그러니까 90분에 50문제를 푸는 그런 타임이 4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객관식을 200문제 푸는 게 있고 나머지는 MEE라고 하는 그 에세이 문제집, 에세이 라이팅 하는 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문제당 1시간, DC는 문제당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개나 6개 정도씩 나오고 MPT라고 부르는 performance test 이것도 조금 다른 종류의 에세이인데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 건 한 문제에 90분짜리 좀 긴 건데 그런 건 한 문제 또는 이제 주에 따라 2문제 이 정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 7월 기준이었고요. 근데 기존과 약간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봤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 이런 경우면 저희 객관식이 옛날에는 그냥 100문제씩 봤어요. 3시간 100문제. 3시간 영어를 계속 읽고 문제를 풀려면 되게 힘들죠. 근데 지금은 50문제씩 90분짜리 이렇게 타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서 좀 좋다는 점.
하지만 좀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칠 수도 있다.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이런 건 다 사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는 거라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바시험 관련해서 준비할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한국식 시험과 다르다는 거. 이미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게 한국식으로 막판에 그냥 급하게 외워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급해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점수가 1점이라도 올라가지, 한국식으로 그냥 눈에 바른다. 그러죠. 이제 빨리빨리 본다. 눈에 그냥 바르듯이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차분하게 쓴 글과 급하게 약간 칸을 그냥 답안지 채우려고 쓴 글이랑은 사실 읽으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한국식이랑 조금 접근이 달라야 하는 점이고요. 그치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만점, 100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한국은 약간 꼬아서 내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위주로 하면 된다. 단, 우리가 말한 핵심이라는 게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뭐 큰 줄기 5개 요런 핵심이 아니에요. 훨씬 더 핵심의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얇지만 굉장히 넓다. 네, 그리고 그 넓은 거를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거. 그리고 주관식 에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토픽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해진 답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한국에선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뭐 살인죄 정당방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였고 정당방위 안 된다였는데 나 혼자 정당방위 된다고 썼어. 나 이번 시험 망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한국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피드백들은 그런 식인데 미국 시험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argue를 하면 argue만 할 수 있으면 꼭 그 정당방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무조건 되거나 이렇게 정해진 답은 없는 편이에요. 실제로 변호사도 일하다 보면 네,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말해야 될 때도 있고 무조건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야 될 때도 있다는 약간 변호사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룰만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주어진 팩트를 가지고 스스로 리거 마인드를 발휘할 여지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지 저는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강의 서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사실은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톨츠부터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로스쿨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하시기가 편해요. 그리고 Civil Procedure 같은 민사소송법도 굉장히 기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그 이후의 과목들을 위한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과목들이 앞에 Tort Civil Procedure Contract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무게가 있거나 조금 더 복잡한 과목들을 저는 하시길 원하고 특히 헌법을 하고 헌법을 하고 criminal procedure를 하기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헌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형사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criminal procedure이라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면 약간 반쯤은 모르는 상태로 이제 criminal procedure 하고 그 다음에 헌법하면서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좀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 위쪽에 있는 것들이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주관식 에세이로도 나오는 문제예요. 한마디로 공부의 비중이 높은 과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 많고 더 복잡해요. 근데 그런 과목들을 줄줄이 매일 공부하다 보면 사실 사람이 되게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주요 과목이라고 부르는 그런 에세이도 나오고 주관식도 나오는 그런 과목과 조금 가벼운 에세이만 나오는 과목, corporation, 뭐 secure transaction, 뭐 뒤에 나오는 trust will 이런 류의 과목이랑
어떻게 보면 교차해서 한두 개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조금 쉽게 끝나는 과목도 있고 좀 성취감도 있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게 하시기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관식 에세이 MPT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조금 오늘 비중을 많이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아까 전에 모든 과목들은 주관식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객관식으로 나오는 건 8과목, 그리고 객관식에도 나왔지만 주관식으로도 될 수 있고, 또 나머지 과목들은 주관식만 나오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14과목 정도가 이제 bar exam의 그 과목 서브젝트인데요. 그럼 14개의 과목 그걸 우리가 공부하면 결국에 에세이 문제 몇 개를 푸냐?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겠지만 5개나 6개 정도를 풉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톨츠를 공부했어도 그 해에 톨츠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그냥 톨츠 에세이를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헌법이면 무조건 헌법 시험 문제가 나오죠. 미국은 헌법 공부했지만 헌법 시험이 그 해에 안 나오면 그냥 안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한 문제당 푼다는 거. 근데 질문,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형사소송법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문제가 써 있죠.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를 받으면 오늘 형사소송법 시험 보는구나 알고 봐요. 근데 미국은 무슨 과목인지가 써 있지가 않아요. 그냥 문제가 와요. 그냥 A가 B를 뭐 때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 있습니다. 그럼 읽으면서 이게 때렸으니까 톨칠까? 아니면 뭐 때려서 뭐 소송이 걸리는 거니까 민사소송법일까? 아니면 뭐 형법일까? 아니면 뭐 때려서 경찰이 잡혀갔으니까 형사소송법일지 뭐 형법일지 여러 가지를 내가 읽으면서 이 과목은 이 문제는 지금 나에게 무슨 과목을 물어보고 있어.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게 그 주관식 에세이의 시험입니다. 근데 에세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이해한 거를 보여주는 작업이에요.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게 들어있어도 겉으로 보여주지를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고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30분, 1시간 시간이 정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이걸 보여줄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문장은 어떤 식으로 쓸지, 컨텐츠 분량은 어떻게 할지, 에디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시간 분배를 얼마나 남겨야 될지 되게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또 과목당 에세이 그거를 몇 개씩 이제 준비를 하면서 풀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만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그렇지만 최소한 2-3개는 저는 당연히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쓱쓱쓱 읽는 기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에세이. 그렇지만 반드시 시간을 맞춰서 푸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주위에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에세이 답안지 하나도 안 보고 시험 봤는데 시험 붙었더라. 그렇지만 그거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운 좋게 붙었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적용된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법시험도 6개월, 뭐 3개월 공부하고 1, 2차 동차에 붙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몇 년에 한 명.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사법시험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난 안 하고 붙었어 하는 그 사람의 케이스가 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제대로 공부를 하고 붙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의 케이스를 듣고 공부 방법을 세우시기를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시간 분배를 해서 꼭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룰을 다 못 외웠어요. 뭐 아직도 이론을 모르겠어요. 그러느라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데 에세이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세이를 쓰면서 룰이 정리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한 번도 시간 분배를 안 하고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지 않은 상태로 시험장에 가면 아시는 거의 반도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반은 쓰고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영어로 그거의 반도 표현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머리에 더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엔 어떻게 밖으로 표현이 될지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강의에서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지금 이걸 읽었고 결국 답안에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강생들이 에세이가 더 쉬워질 것 같다. 막상 보면 에세이 구조 잡는 게 되게 생각보다 쉬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사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과목, MEE는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기타 과목이라고 보는 거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주요 과목,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큰 과목이 아닌 뭐 회사법, 뭐 가족법, 이렇게 뭐 유언 관련된, 상속 관련된 그런 좀 작은 과목들인데 보통은 간단할 것 같으니까 이걸 막 미뤄요. 아, 나는 아직 민사소송법도 다 정리가 안 됐어. 이거부터 다 하고 전 나중에 하면서 계속 미뤄요. 근데 막판에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그거 자체는 분량이 되게 적어서 뭐 2-3 일이면 다 듣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다 하실 수 있는 분량일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들으면. 하지만 미리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지 불안하지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지 돼요. 왜냐면 우리는 머릿속에 그걸 이해했다. 아, 상속은 이런 거구나. 이해한 거는 솔직히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으로 표현을 해야죠. 내가 상속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답을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직전에 막 눈으로 바르듯이 그걸 공부하고 나면 우리도 눈으로는 다 알아요. 하지만 막상 글로 쓰거나 말로 하려면 더듬게 되거나 우리가 읽은 글에 나오는 그 어휘의 수준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어휘들로 답을 쓰게 돼요. 그쵸. 너무 급하니까. 법률로 된 영어로 된 법률 시험인데 그냥 평서문처럼 일반적인 단어로 사실은 답안을 쓰면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 다 그 표현을 외워야 합니다. 네, 급한데 그런데 급하면 안 외워져요. 따라서 잘 읽어야 되고 모범 답안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읽었을 때 아, 모범 답안이나 나나 뭐 그게 그거지. 나랑 똑같은 말을 했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세히 안 보시면은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거는 거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영어로 표현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출문제나 각자 구하신 문제를 보시면 충분하세요. 따라서 우선은 글 쓰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체 강의에서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에세이 작성에 어떤 식으로 이걸 써야 되는지 머리가 정리되실 수 있도록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드리는 편인데 우선은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로스쿨을 사실 안 다니고 여기서 그냥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완전 그 파트가 미싱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무도 어디서 들을 일이 없다면, 특히 내가 듣는 강의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해서 그 부분을 꼭 아니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 에세이 라이팅이랑 MPT 라이팅에 대한 그 에세이 파트를 꼭 시간을 내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지 않습니다. 꼭 들으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그 답안을 쓰는 시간에 내가 룰을 외우면 얼마나 더 외울 텐데 한국 사람 사고 방식은 그래서 룰만 봐요. 근데 결국엔 내가 일정 시간 안에 답을 쓰지 못하면 머릿속에 있는 룰은 하나도 써먹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셔야 되고 시간 분배 시간 분배 연습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는데 한국 사람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하시는 거, 이건 뒤에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시간 분배에 대한 건 말씀드릴 텐데, 그래야 되고, 목차를 잡을 때는 최대한 자세히 써두는 걸 저는 추천해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보면 종이에 그냥 밑줄로 찍찍찍 거놓고, 그걸 보고서 답안을 쓰기가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몇 년을 해본 결과, 영어는 그렇게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아요.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형광펜으로 그어놔도 그게
지나가듯이 쓱 본다고 바로 보이지 않고 어디에 썼더라? 이렇게 시간이 항상 걸리더라고요. 따라서 가능한 한 목차를 잡는 거는 따로 종이든 어디든 정리를 해두시는 걸 중요하고 그렇게 목차를 잡은 후에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타이핑을 해서 타이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타를 확인하고 중요 부분에 약간 좀 예쁘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한다든지 뭐 볼드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되면 타이핑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배운 아니면 저희 강의 교재 같은 걸 타이핑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왜냐면 어차피 타이핑도 해야 되고 손으로 쓰는 것보단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익히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에세이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기서 에세이를 써보신 분도 있고, 지금 문제가 하나도 난 에세이라는 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다 같이 여기를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 그래도 하나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답안지 에세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A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제대로 A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웨이터가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웨이터가 A라는 사람이 알러지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전달을 안 하고 그냥 부엌에 가서 키친에 가서 오더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더를 받은 사람이 요리를 하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이제 음식이 fully cooked죠. 잘 익죠. 근데 그냥 너무 낮은 온도로 대강 보지도 않고 해서 설익은 음식을 갖다 주고 그래서 알러지 리액션도 생기고 덜 설익은 걸 먹어서 배탈이 났다. 뭐 이런 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이런 경우에 이제 에세이 퀘스천이 나오면 IREG이라는 방식으로 답안을 쓰게 됩니다. 답안지에선 이슈를 쓰게 돼요. 무슨 문제냐?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뭐 재판에서 이길 수 있냐?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냐? 이런 것들. 여기서 해결하려는 이슈가 뭔지? 이건 사실 생각해 보면 쉽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건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소설 읽듯이 줄줄줄 읽고 나서 그래서 문제는 뭐지? 이러고 보면 아까 전에 웨이터는 책임을 지는지 이런 게 뭐 논하시오 이런 게 문제라면 웨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봤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읽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냥 줄줄줄 읽으면 내가 왜 이 문제를 읽는지 자체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문제를 읽는데 뭐 1시간짜리 시험이면 한 15분, 그리고 타이핑 하는데 한 40분, 그리고 한 5분 정도는 리뷰하는데 이렇게 보통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슈는 뭐였나요? 웨이터가 그 손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이슈입니다. 이렇게 이슈 스파링을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룰을 쓰게 돼요. 룰. 한국 시험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국 법대를 다니신 분들은 다수설, 소수설 이런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서 다수설을 쓸 건지, 소수설을 쓸 건지, 판례 입장을 따를 건지 그런 것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룰을 쓰시면 돼요. 저희 교재에서 공부하신 룰을 쓰시면 돼요. 톨츠 네글리전스에는 룰이 이제 뭐 요건이 한 4-5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룰을 쓰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룰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압축적으로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쓴 답안지를 보면 그냥 단어만 띡띡띡띡 쓰는 경우가 있어요. 룰이긴 룰이죠. to be liable for negligence 그러면 이 과실로 인해서 책임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의무를 위반했어야 되고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뭐 손해도 발생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한 단어로 그냥 의무 위반 띡 인과관계 띡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쓰면 답이 1줄, 2줄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가 전혀 아닙니다. 내지는 그냥 그렇게도 안 하고 단어를 한국식으로 그냥 띡띡띡띡 단어만 문장도 아닌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남들 다 받는 룰에 있는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룰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저희 강의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 있는 그것들을 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혼자 공부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줄글로 돼 있는 책에서 본인이 그거를 줄이셔야 돼요. 네, 룰을 임팩트 있게 함축적으로 줄여서 해야지 그냥 단어만 갖다가 놓으면 5점을 받을 걸 1, 2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나는 난 어플리케이션 다 썼다 그랬는데 점수에는 누가 채점하기를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더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보면 사실관계를 써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같은 경우는 이슈, 웨이터가 이 손님한테 책임을 지는지, 룰, 웨이터가 손님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과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1, 의무가 있는데 2번 의무를 위반했고 3번 인과관계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 그거까지는 이제 하셨죠. 근데 어플리케이션에 와서 so in this case 이 케이스에서는 1번 웨이터가 주문을 받았는데 이런 걸 전달을 안 했고 원래 전달을 안 했다. 그래서 결론. 따라서 과실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뭐가 써져 있나요?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그냥 갖다가 cut and paste 갖다 붙여놓으신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은 그렇게 팩트를 다시 한번 쓰는 거가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팩트랑 룰을 매칭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reach of 네, 영어랑 다 섞이고 있네요. 웨이터의 의무가 뭐죠? 오더를 받았으면 제대로 전달하는 게 그 사람의 의무죠. 그러면 웨이터의 의무는 제대로 전달을 받아서 오더를 받고 그런 그런 알러지 같은 게 있으면 제대로 전달하는 게 의무인데 in this case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제대로 듣지도 않고 했다. Therefore 그래서 의무 위반이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랑 룰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요리사 같은 경우는 온도를 잘 체크하고 제대로 요리를 했어야 되죠, 원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in this case 여기서는 요리사는 온도를 체크하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 팩트 그거를 어떻게 apply 하냐면 in this case 여기서는 duty of breach breach of duty 의무 위반이 있다. because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리사들은 온도를 체크하고 요리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음식을 그냥 만들었다. 그러니까 의무가 위반이다. 이런 식의 그 팩트랑 룰이랑 매칭하는 그거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나중에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conclusion은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결론 당연히 책임져야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부분에서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톤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건지, 긴가민가인지, 아니면 다른 요건,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뉘앙스까지 함께 넣으시면 더 점수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객관식 잠깐 넘어가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문제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100문제씩 한 번에 3시간에 100문제씩 풀었어요. 175문제는 점수를 받는 거고 25문제는 점수화되지 않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00문제는 8과목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 8과목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국형 시험과 다른 점은 우선 좋은 점, 한국식으로 꼬거나 막 최신 판례거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식으로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약간 이런 류의 요건만 외웠으면 거저 맞는 이런 문제는 또 절대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짧은 사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온도를 제대로 안 맞춘 그런 웨이터나 그 쿡에 대한 것들을 그건 사례형으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됐죠. 객관식은 그 말을 그냥 씁니다. 이렇게 웨이터가 안 했고 이렇게 요리사가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럼 1번 그 웨이터가 의무 위반이 있었다. 뭐 2번 뭐의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작은 사례형들이 객관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암기를 해서는 잘 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한국식으로 꼬지 않는다고 했는데 꼬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 요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네, 한국어를 치면 막 되게 자세하게 많이 물어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처음 한 중간 정도 공부하셨을 때는 한 60% 정도 영어로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 끌어올리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나머지 시간 문제 풀 수 있고 시간을 재서 문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한 번에 읽었는데 뜻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한 번 더 읽어. 그래서 3번씩 읽기 시작하면 시간 내에 절대 못 풉니다. 빨리 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뒤에 가서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10문제씩 이제 시간을 재가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몇 분 안에 10개, 몇 분 안에 10개 이런 식으로 찍어서 했고, 그래서 보니까 한 10분에 한 6, 7문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문제 자체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개수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독해력을 늘려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 것은인데 급하게 읽는 거라 아닌 것은 혼자서 이렇게 착각하고 막 문제 푸는 경우들도 있고 마킹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1, 2, 3, 4가 익숙한데 A, B, C, D라서 생각보다 당연히 C면 3번인 것 같은데 막 D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익숙하지 않는 마킹 방식이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됐고 풀다 보니까 한 70에서 75% 이상 정답이 나온다. 그럼 어느 정도 그 과목은 안정권이 된 거예요. 다행인 점은 안정권에 들어가면 별로 점수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과목들을 보완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MPT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우선은 MPT가 무엇을 물어보시는 시험인지 확인을 하세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가셔서 반드시 MPT와 관련된 저희 강의 자료를 보세요. 그냥 나는 MPT 가서 쓸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MPT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말했던 그 에세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실체 법을 공부한 거죠.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배운 룰들을 적용해서 답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뭔가 공부한 걸 푸는 거예요. MPT는 가상의 법과 가상의 판례를 주고 가상의 사실관계를 주고 풀어봐라. 이런 주에 이런 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당신이 답을 써봐라. 이런 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푸는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원하는 건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법에 대해서 가짜 법을 적용해서 답안을 써보는 약간 가상의 연습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시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 보는 약간 수험생 같은 느낌보다는 어떤 업무라도 떨어지면 맡아서 해낼 수 있는 변호사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시험 답안을 쓴다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어쏘인데 이런 일이 뭐 보스한테서 오더가 내려오면 내가 그에 맞는 브리프를 작성해서 낸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MPT는 보통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요. 시험 문제가 약간 업무 지시서처럼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to 누구, to A, to 안현주 이런 식으로 하고 누가 from 어떤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 같은 사람이 업무를 지시하는 그런 모양으로 된 게 시험 문제입니다. 즉 로펌의 시니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사안이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발생했는데 이 사람을 위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시오. 아니면 판사에게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시오. 아니면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써보시오.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리걸 리서치를 해서 그 보고서를 올려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MPT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고 케이스 파일이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뭐냐면 질문 좀 아까처럼 우리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이 사실관 이런 경우 어떻게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해도 불법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오. 이게 질문이죠. 그럼 케이스 파일에 보면 이 의뢰인이 하려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의뢰인이 저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런 걸 반대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이런 그냥 사실관계 같은 자료, 증거 같은 게 있고 라이브러리에 보면 법과 판례들이 있습니다. 즉 법과 판례를 가지고 이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과연 이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게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걸 우리가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질문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분량이 꽤 돼요. 저희 아까 전에 봤던 에세이 문제는 뭐 반 페이지 정도가 이제 질문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10장, 20장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럽죠. 영어를 몇십 장을 읽고 한 4, 50장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두꺼웠거든요. 그걸 다 읽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읽고 또 내가 답까지 써야 되냐. 90분 안에. 그러다 보니 MPT를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읽고 아웃라인을 쓰는데 한 반 정도, 한 40분에서 45분까지 그리고 답안을 타이핑하는데 한 반 정도, 한 45분에서 50분 이렇게 보통 분배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그날의 운세에 맡기고 싶으셔도 최소한 2-3개 그 유형별로 MPT는 써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가시면 내가 무슨 서류부터 봐야 되는지조차 헤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저희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강의는 아웃라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아웃라인이 어떤 건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애를 둘을 키우면서 30대 로스쿨 일도 뭐 살림도 하면서 LLM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굉장히 큰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어떤 이런 강의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혹시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강의 교재를 줄줄줄 읽고 계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교재를 입체적으로 본인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혼자 공부하고 계신데 아니면 어떤 교재를 샀는데 쓱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남는 게 없어. 막상 이걸 답안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시험 아웃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냥 허공에 다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야. 이러신 분이면 저는 사실은 저희 강의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아웃라인으로 내용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신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 어떤 답안 형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교재가 완전하지 당연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든 아니면 스스로 푸는 에세이 문제를 풀면서 이런 부분은 강의 교재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내지는 이거는 조금 더 표현이 좋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추가하셔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의 저는 하나에 보통 20-30분 되게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이면 강의도 들으시고 내용 정리도 가능하시게 그렇게 했고 핵심만 바탕으로 해서 되게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이라고 하면 되게 허술하거나 간단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나중에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채팅으로 어떠셨는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강의가 어땠는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핵심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대신에 그 예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예들은 다 기출이거나 뭐 문제화가 됐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냥 예시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시도 다 이유가 있어서 예시를 들고 특별히 그 모양인 예를 제가 고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항상 확실한 이유를 이해를 하시도록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강의를 들을 때, 제 강의를 듣든 뭘 들으시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다. 그럼 예습하고 모르는 단어 좀 찾아보고 이러면 좋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거 자체가 시간 낭비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강의를 바로 듣자마자 이해가 가는 식으로 최대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강의 노트에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반드시 그날 안에 복습을 하세요. 내일 되면 정말 바람처럼 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날 복습을 하고 강의 교재는 전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들었던 그 내용들이 영어로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강의 교재로 가셔서. 그래서 필수적인 영어 표현을 정리하고 그 개념을 영어로 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중에 영어로 외우지 뭐, 나중에 정리하지 뭐 하고 계속 넘기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영어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하기가 싫어져요. 네, 근데 저도 정말 로스쿨 다닐 때 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법대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안 외우면 뭐 빚을 졌다, 빚을 갚았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법을 제대로 배웠으면 채무를 변제하였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외우기가 귀찮다고 나는 빚을 갚았다라고 계속 하시려면 답안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과목의 키워드처럼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조금 더 리걸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리해놨으니까 반드시 표현을 넣을 수 있도록 꼭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네, 노트는 지금 빈칸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강의 들으시면서 스스로 필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PPT 형식으로 된 걸 보시고 나중에 자기 교재를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의 교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줄글로 교재를 만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줄글로 된 일반 교재를 보고 계신다면 그거를 반드시 아웃라인 형식으로 결국 바꾸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쳐서 특히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라면 그냥 여기저기 하이라이트로 쳐서는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거랑 다르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다 실패를 했으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사고 방식이 우리랑 다르고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의 교재 내용을 저는 이제 시험용으로 그걸 좀만 축약하시면 시험용 아웃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 대신 강의 교재 내용이 되게 압축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압축적이라고 말해도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다. 그리고 300페이지짜리를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를 들면 50페이지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럼 250페이지에 대한 건 어디 갔냐? 강의 중에 말로 다 해요. 250페이지에 해당하는 베이스는 다 강의 중에 하고 대신에 반드시 글로 남겨져야 될 부분은 50페이지를 강의 교재로 만든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의 교재를 보시면서 이건 중요해, 이건 안 중요해, 이건 중요해, 이건 안 중요해 하면서 스스로 이 내용에서 더 압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면 본인이 만든 아웃라인이 되게 허술해지실 수 있어요. 다 모든 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건 필요 없어라고 하시면 다행인데 그냥 쓱 보기에 이거는 뭐 주된 개념이니까 중요하고 이거는 뭐 예시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시험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자료의 많은 부분을 놓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들으시는 분들은 꼭 강의가 굉장히 압축적이다. 뭐든 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강의를 듣다가 끝까지 모르면 계속 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강의 안에서 해결이 안 된 이유들이 뒤 거를 들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60, 70% 이상 이해를 되셨으면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뒤에 거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그 과목을 좀 더 이렇게 먼 시야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드디어 이해가 갈 겁니다. 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도를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차의 상하위 구조, 이제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목차의 의미가 있지 그냥 그냥 생긴 목차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면 이런 게 아웃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A라고 써 있고 vicarious liability라고 써 있어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요. 그럼 사용자 책임에 관련돼서 1, I라고 해 있죠. 사용자 책임에 관해서 기본적인 룰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약간 1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조금 써놨어요. 그래서 1i는 해당이 되는 일반적인 룰이고 small i, 그러니까 ii 여기 있죠. 그거는 independent contractor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계약을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 아니다. 1번에 써 있죠. 2번.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밑에 III 세 번째 보시면 운전자와 오너 간의 관련에는 사용자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 I, small i, II 요 세 개는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차상 같은 그 레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 2, 작은 1, 2 이런 것들은 또 같은 레벨에 있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니까 이렇게 같이 써 있는 건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학교를 지금 다니시면서 바로 내가 아웃라인 해야겠다.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회 독일 때 하시는 건 아니에요. 1회 독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 교과서를 읽어봤어. 그리고 이걸 그럼 나도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야지. 나도 축약해야지. 바로 하시면 되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까 전처럼 채무의 변제, 채무라는 말도 몰라요. 솔직히 이제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변제라는 말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아웃라인을 쓰다 보면 채무의 뜻이라 하면 뭐뭐라 한다. 변제의 뜻이라 하면 뭐뭐라 한다. 그런 정보까지 자꾸 아웃라인을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웃라인은 그런 모든 세세한 걸 쓰는 게 아웃라인이 아니라 되게 압축하고 축약해 놓는 게 아웃라인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따라서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후에 아웃라인을 하는 거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웃라인을 하는 거지 첫 책 10장 읽고 아웃라인 만들고 10장 읽고 아웃라인 만들고 이러는 건 여러분 로스쿨 뭐 2, 3학년 돼서 많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아시는 경우에는 하실 수 있지만 초보다 아니면 제대로 그런 아웃라인이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을 때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요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PPT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 노트를 보통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키워드나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How to answer the question 이래서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이 사례들을 풀어야 되는지 에세이 퀘스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사실은 수강하시는 분들이 에세이를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겠다. 강의를 듣고서
이제 룰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에세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수업이 끝나면 내가 스스로 그걸 또 찾아내야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에세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가이드가 없이 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페이지에 제가 과목의 기본 설명들을 보통 넣어놨어요. 네, 각 과목의 접근 방식,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많이 넣어놨고, 또 한국에서만 공부하시는 분들의 취약점은 그거예요. 미국 로스쿨에서 뭘 배웠는지를 하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애들은 다 아는 내용을 나는 혼자 모르고서 시험을 보러, 걔네와 같이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변호사가 되셔서도 불편하실 수 있어서 기본적인 주요 판례에 대한 요약이나 알려드려요. 기출문제를 언급하고 그 판례가 시험에 그대로 나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되게 건조하게 룰만 말씀을 드리면 외워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근데 이 룰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약간 그 판례를 들으면 더 기억도 잘 나고 좀 더 재미있게 반쯤 로스쿨을 다닌 그런 맛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추가적인 노트 정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에 활용하는 룰 적용 방법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통 그래서 저는 시험 이게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이 생긴 거거든요. 한국식으로 우리가 아는 정리 노트랑은 되게 다르게 생겼죠. 네, 미국 로스쿨에선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장을 쓰시는 것들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류의 시험이 나오면 당연히 써야 하는 류의 문장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자 만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필수 문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주 같은 것들도 많이 넣어 두었는데 제 강의 이미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각주라는 게 안 중요해서 각주가 아니에요. 본문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서 이상해서 각주로 만들었고 되도록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밑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다가 난 이런 거 강의에서 들은 적도 없고 교재에도 없던데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한 99%는 각주든 어디든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보지를 못하셔서 그런 거고 모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하신다 한다면 한 강의에 해당하는 거 잠깐 보시고 5분, 10분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필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이해했는지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 강의 교재 관련돼서 한국어로 된 강의가 어떤지 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3-4시간 정도 뽑아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한 과목당 한 1-2주 안에 뭐 빠르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어느 정도 랩업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웃라인 위주로 리뷰를 한다든지 에세이를 써보시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없이 넘어가면 제대로 내가 공부를 했는지 내가 공부한 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지를 모르고 넘어간 거라 다시 다음에 할 때 되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어져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저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뭐 제 강의를 들으시든지 뭘 하든지 여러 회독을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 한국 시험보다 범위는 적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식으로 눈에 바르는 걸로는 결코 시험을 잘 보기가 힘듭니다. 아마 지금 시험을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쓱쓱쓱 본 걸로 시험을 보기가. 네.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사례형, 객관식이라는 게 사례형처럼
된 거라서 그냥 슬렁슬렁 보고 다 알 것 같아. 그냥 뭐 이런 게 룰에 있나 보다. 그 정도로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지 하고 객관식을 한번 푸시면 아마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답을 고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네, 네, 활용법 문의 주셔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건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면 다 한 번에 정말 끝까지 해서 듣기를 원하기는 해요. 30분짜리 1시간 반 듣고 넘어가시면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막 일주일, 막 며칠씩 잡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 그 지금 강의에서 다루는 개념이 뒤에 나올 거라 아무리 예를 듣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면 우선 넘어가시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하나도 법을 모르시는 분 내지는 지금 JD 처음 들어가서 이 강의를 듣는데 제 강의를 100%다 이해하는 게 어떤 이제 그분하고 JD이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그거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이걸 다 보기가 힘들었다. 오히려 너무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바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100%를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 자체가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1시간 반을 들으셔서 정리가 됐으면 다행이고 넘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 회독이라는 거는 뭐냐면 눈에 쓱쓱 바르면서 막 휙휙휙휙 넘어가는 약간 한국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번을 보면 다 안다. 처음에 그냥 쓱쓱쓱 10번. 그런 식의 회독을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 그 섹션이나 한 그 강의를 이제 충분히 읽고 강의 교재도 보고 해서 내가 잘 흡수가 돼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면 되겠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쫙 한 번 정리가 되는 그 한 타임을 사실 저는 1회 독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릿속에서 차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부유물이라 그러나요? 물에 이렇게 막 뭐가 떠다니는 그런 상태로 또 다음 회독을 해도 또 그 상태일 거예요, 아마도. 예, 그래서 그런 자꾸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여러 번 그냥 각각의 이슈를 제가 말하는 것만 듣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교재를 안 눈으로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다회독, 10회독은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박채연 님이 하시는 것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거는 여러 회독이라고 우리가 안 부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면 그 교재를 내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교재도 압축적이라서 처음에는 그 쟁점들이 다 눈에 안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강의 교재가 그냥 보시면 내가 뭐가 중요한지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강의 노트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커멘트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강의 교재에 있네 하면서 이제 강의 뭐라 그러죠? 교재에 와서 더 밑줄을 긋거나 이제 체크하기가 편하시죠. 강의 노트 필기했던 걸 보면 이런 게 중요하니까 여기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거구나 하면서 그러면 조금 노트 그 강의 교재 보시는데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강의에 집중을 해서 빠짐없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다른 강의를 들어도 한 번 들었던 거고 한 80, 60%는 알았던 것 같으니까 나머지 40%를 더 찾아낼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들으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이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그거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한 과목을 다 듣고 나중에 한 과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여력이 사실 되게 없으세요.
그냥 한 번 그 과목을 파트를 뭐 예를 들어 관할 그걸 공부할 때 그 자리에서 그걸 끝내도록 하루 이틀 안에 그거를 최대한 많이 정리가 되도록 하시는 게 낫지. 다음 한 달 있다 다시 봐야지라고 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도 너무 안 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넘어가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해당 주제를 구글 등으로 찾아보시면 조금 더 표현이든 이런 게 쉽게 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한 내용은 반드시 영어로 내가 읽고 그게 그 소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쵸? 내가 공부했지만 내가 공부한 네글리전스를 묻는 문제라는 거를 이해를 못한다. 너무 아깝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데 질문을 보고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영어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타이핑 하시는 거 연습하시고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는 그런 것들도 하시면 되게 중요해요. 네. 뭐가 있나? 네. 저는 네, 이래도 근데 보통은 대부분 강의가 많이 이해가 잘 되신다고 말씀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식 공부하는 것보다 아마도 더 세세하게 알아야 될 건 더 많을 거예요. 요건 자체가 더 많고 처음에는 그 큰 구조물이라 그러죠. 큰 그 구조를 그리는데 한국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한국은 약간 그 하나하나 부분이 다 떨어져 있는 느낌인 공부들이 많다면 미국 거는 되게 크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개별 요소를 하나하나 외우려면 분절돼서 하려면 좀 더 효율성도 떨어지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리다가 나 몰라 여긴 그냥 손 놓을래 이런 식으로 뭔가 주변에 몇 개를 이렇게 손을 놓기 시작하면 그 그림이 완성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답안의 이제 끝에 흐름이 이제 하다 많은 완성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가 되게 쉬워요. 특히 로스쿨 안에서는. 네. 한국은 이거는 포기했어도 이것만 알면 시험 점수 받을 수 있어. 이런 약간 분리가 쉬운데 미국 거는 사실 그렇지가 잘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 문장을 아까 전에 통째로 다 외우셔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문장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작을 하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룰을 내가 영작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 내 머릿속에 룰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가서 영작하면 되지. 생각보다 제대로 된 영어 문장으로 잘 정리된 룰을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리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읽고 외우려고 해도 답안 시험장에 들어가서 급하면 그대로 어차피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 과목 한 과목 조금 이렇게 베이스를 쌓아놔야 조금 정리된 영어로 답안을 쓰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정리되지 않은 영어로 답안을 쓰게 될 가능성들도 사실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객관식은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 풀면서 점수 올리자. 이해 못해도 책 한 번 교과서 보고 이제부터 계속 문제집을 돌려야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문제집만 푸는 거는 결코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은 문제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를 들면 제가 교재에서 강의에서 30분 동안 A라는 게 예를 들어 관할인데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한 명이 영주권자인 경우, 둘 다 외국인인 경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서 강의 시간에 한 10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민사소송법에서. 근데 그거를 공부할 때는 그냥 쓱 봤어요. 외국인이면 이렇게 조금 영주권자면 좀 뭐가 복잡하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쓱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집으로 그 부분을 10분의 강의 부분을 문제집으로 해결을 보시려면 그 각각의 유형별로
한 뭐 10개의 경우의 수 정도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문제집에서 그 10가지 유형을 다 다룬 문제를 풀어야 그게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강의에서 했던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때 정리가 됐으면 문제집을 안 풀어도 솔직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문제집을 풀어서 그 10개의 유형이 다 풀어질 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도 제가 봤을 땐 더 오래 걸리고 원리 원칙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집만 푼다고 이게 될 일이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 여러분이 그 원리를 이해했다. 정리가 됐다. 그러고서 문제를 풀면 계속 일정 점수 이상 받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거는 꼬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10가지의 경우의 수를 내가 정확히 안다는 전제하에서 점수가 나온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자체는 많은 거죠. 하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점수가 떨어질 일은 잘 없다는 거. 객관식 문제집 추천도 많이 물으셔봤는데 저는 뭐 옛날에 바브리를 해서 바브리를 풀긴 했고요. 어댑트 ibar라는 어댑트 ADAPTI bar BAR 그런 온라인 문제집이 있어요. 거기도 저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받고 하신 분들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같은 거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에세이 주관식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되고 강의 안에 정말 나올 수 있는 사소한 모든 에세이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 강의의 목표는 시험에 나올 것 중 한 90%. 좀 이따 찍어줄게. 다 끝났어. 90% 정도를 커버하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90점만 받아도 거의 1등으로 붙으실 수 있으세요. 이걸로 찍어봐. 90%만 완벽하게 아셔도 근데 그 90%를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치만 문제를 풀면서 좀 불안할 수 있죠. 이건 난 처음 보는 건데 그치만 그걸 틀려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더 완벽히 잘 알고 싶다 하시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주관식 문제를 푸시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집을 이제 푸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의 듣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어떠시냐 했더니 그냥 강의 듣고 나서 한 60%, 70%는 나오는 것 같다. 강의를 듣고. 근데 틀리고 나서 본인이 교재를 보니까 교재랑 제가 설명했던 거에 이미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부를 하시고 그땐 이해한 것 같아도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팍팍 보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틀려서 다시 교재를 가서 보시면 이때 설명했던 게 이 소리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치를 하시면 그 공부했던 내용도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냥 줄글로 보였던 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문제들을 나의 이제 죽어 있는 교과서 이제 약간 플랫하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돼 있는 지식을 조금 입체적으로 만들려면 문제들은 많이 풀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다 가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드시죠? 바시험 수험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공부하시기로 한 이상 합격하겠다는 간절함이 되게 있으셔야 돼요. 결코 쉬운 시험은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알겠어요. 언어도 문제고요. 내용도 생소하고 아마 직장 다니신 분 많으니까 시간도 부족하실 거고 업무 중에 해서 수험 생활이 힘드신 부분 엄마가 좀 이따 해줄게. 5분이면 끝나요, 리마. 네. 그래서 한국 시험보다 벼락치기는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규칙적으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일정 기간 보내실 생각을 하셔야지 하루에 1시간 뭐 띄엄띄엄 하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남들은 그렇게 해서도 붙었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이 정리가 되기가. 그리고 되도록 패스 빨리 뭐 한두 번에 패스하겠다는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야 엄마가 지금 못해. 5분이면 끝난다 그랬어. 네. 왜냐면은 느슨해지면 수년씩 별 성과 없이 보내기가 쉬워요. 집중하지 않으면 또 합격하기 힘들고요. 왜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하시면 영어 실력이 되게 많이 느실 거고, 네. 새로운 업무나 이런 걸 하실 기회들이 사실은 많아지실 거예요. 한국 업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네, 많은 걸 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 외국어로 보는 시험이어서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토플은 영어 시험이죠. 그날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 영어를 내가 얼마나 단어를 알고 있니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하는 시험이나 에세이나 이런 거는 실체가 있는 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이론을 읽고 이해하고 그거를 문제로 만드는 거를 시험 문제로 푸는 거라 사실은 이제까지 봤던 영어 시험과는 솔직히 조금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이 문제를 내 눈엔 도저히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아니면 이 중에 틀린 답이 도대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 문제 자체와 내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처음엔 아마 합격권과 내가 너무너무 멀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영어도 문제고 리딩도 안 돼, 뭐 여러 가지. 그냥 중요한 건 만점을 안 받아도 합격을 해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서도 합격하냐? 그건 아니지만 만점을 안 받아도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그쵸. 주관식과 객관식 암기 레벨이 다르죠. 네. 그래서 설렁설렁 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끝까지 하면 될 수 있으니까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JDC라면 우선 학교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듣고 어쨌든 수업 시간에 시험 라이팅, 그 에세이 라이팅을 할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때 되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로스쿨 시험에 비해서는 쉽고 논점이 적어요. 그래서 좀 더 나으실 거예요. LLM이신 분들은 바시험 과목을 학기 중에 듣거나 방학 때 따로 공부하시고 에세이 답안을 쓰는 시험 문제, 바시험 과목 문제를 되도록 한두 개는 꼭 들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JD LLM 하시는 동안 바시험도 약간 준비가 같이 될 수 있고 LLM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학하시는 분들은 로스쿨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뭘 배웠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회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시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는 좀 적은 상태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웃라인만 어디서 구해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아웃라인만 구해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되게 비추합니다. 가끔씩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는 수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해서 저는 사실 합격하셨는지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아웃라인이라는 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공부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험 막판에 만드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고3 마지막 정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1 들어가는데 고3 마지막 정리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닌다. 수험을 한다. 이해력이 너무 뛰어나면 그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이제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모의고사 최종 요약반 이거부터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똑똑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축약된 그 남이 만든 아웃라인을 스스로 해석했는데 제 생각에 드는 에너지가 그냥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들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 혼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스터디가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뭐 그거는 저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무 강의도 안 듣고 예를 들면 우리 셋이서 바시험 공부를 하자. 저는 사실은 빨리 모든 걸 하려면 가이드가 있고 강의를 저도 학교 다니면서 아무런 과외고 뭐 아무 학원을 안 다닌 스타일인데 이런 류의 시험에는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절약을 해야 되고 어차피 내가 10시간 걸려서 정리할 걸 이 사람이 1시간 안에 정리가 된 걸 내가 보기만 한다면 되게 프리업 되는 시간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 때라면 내가 10시간 들여서 잠 안 자고 하면 되지만 지금 성인의 직장 다니면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가성비가 별로 안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자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다. 이러시면 영어 자체가 부담인 상황에서 시험 보시면 무서워요. 시험 문제 받기도 전에 너무 불안해요. 그 정도를 낮추셔야 돼요. 그 낮춰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다 된 것 같네요. 제가 하는 말은 채팅에도 뭐가 왔고요. 룰 스테이트먼트는 주관식 기준? 근데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사실은 주관식이라는 건 더 많이 써야 돼서 물어보시는 거죠? 더 이렇게 다 완전히 뭐 그렇다고 해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외우시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문장 형식으로 맞출 정도는 내 머릿속에서 문장으로 만들어질 정도는 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냥 예를 들어 negligence 딱 그 단어 하나밖에 없고 답안을 받았을 때 앞뒤 문장을 만들어야 되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엉성한 문장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애들도 다 외우고요. 네, 뭐 강의에서 룰의 이해가 편하게 됐다고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해설을 보니까 룰이 네, 감사하네요. 네, 잘 이해가 되셔서 시간이 많이 든다. 강의를 전반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뭐 다 하셔도 되죠. 뭐 예를 들어 강의는 한 번만 들어야 되고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고 이런 룰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건 이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관할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이 정리가 됐고 답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그 레벨이 리치 됐으면 거기는 이제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난 여기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럼 아직도 그 파트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시라면 뭐 강의를 전반적으로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처음 다 들었을 때 예를 들어 60%밖에 만약에 못 알아들을 수 당연히 있죠.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죠. 그러면 40%, 뭐 30%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문제집을 풀어서 끌어올릴지 아니면 강의를 한번 싹 다시 들어서 뭐 20% 끌어올리면 어쨌든 80을 맞춘 거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모범 답안 뭐 최소 분량 그런 건 특별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말씀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쓰시더라고요. 저도 저한테 이제 답안지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 이제 가끔 계셔서 예전에 뭐 하면 되게 너무 간단하게 쓰고 자기는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팩트를 쓰는 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룰도 그냥 therefore he is liable 딱 그거 한 줄이 룰이 아니거든요. 룰 안에도 몇 줄의 그 좀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이다 아니다 띡 약간 그런 식으로 답안을 쓰셔서
그 부분은 뭐 따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오늘 하긴 너무 늦고 시간도 없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 된 것 같죠? 네. 네, 된 것 같네요. 네, 혹시 또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셨다가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뿐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안현주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1대1 티칭도 하시거든요. 유료로.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컴팩트 바리뷰 패키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듣고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 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패키지가 있고요. 전 과목에 대한 동영상 강의와 아까 보여드렸던 강의 노트와 강의 교재가 들어있는 패키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특별 혜택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이제 노션이라는 툴을 쓰다가 새로운 웹사이트로 개편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걸 훨씬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컴팩트 바리뷰 teachable.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이제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의 뭐 진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문서로 된 자료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고, 또 앱도 있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요 사이트를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이 웨비나도 하고 참여자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주일 동안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9월 11일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강료를 할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진짜 딱 그 수강료 요 11일까지 입금되는 거까지 저희가 특별히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5명께는 1대1 상담, 45분 1대1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바시험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LLM이나 JD 하시는 분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진로에 대한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45분 정도의 1대1 상담은 특별히 무료로 5분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등록 방법 간단하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커리큘럼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 웹사이트 가시면 커리큘럼 전체를 쭉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어, 대부분의 강의에 주요 과목, MB 주요 과목 첫 강의는 무료로 샘플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지금 토츠에는 그게 없는데 토츠 뒷부분부터 무료로 샘플처럼 보실 수 있어서 그 샘플들만 하나씩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요, 컴퓨터 바리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 세부 커리큘럼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결제 신청하기 버튼 누르셔서 결제 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거기에 결제 방법이나 이런 거 안내되어 있고 신청서도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록이 되셨다라고 추가로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을 하신 그 주소로. 그러면 그 이메일을 받으신 다음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교재는 택배로 발송이 되거든요. 네, 워낙 분량이 좀 꽤 돼요. 그래서 택배로 받으셔서 이제 필기하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컴팩트 바리뷰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에서 컴팩트 바리뷰 검색하시면 채널 찾을 수 있으신데요. 이쪽에서 편하게 메신저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현주 변호사님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긴 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지긴 힘들지만요. 강의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이런 어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강의를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질문이 좀 나왔었고 답변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었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네. 궁금하신 건 없으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아, 네, 긴 밤이었네요. 정말 되게 오랫동안 돼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각자 궁금하신 거 아니면 준비하시는 뭐 기간이나 수준이나 지금 다 다르셔서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too much 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너무 익숙했나 이러실 수도 있어서 네, 조금 아무래도 그 어디언스가 다양하다 보니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밤늦게까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 와주신 분들도 되게 감사해요. 네, 새로운 강의 사이트로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시길 차차 안내해 드리고 그쪽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유튜브로 보시다가 또 오셔서 여기서까지 보시게 된 분들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셨어서 네, 이런 것까지 또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요. 컴팩트 바리뷰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놨거든요. 한번 들어가셔서 샘플 영상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 네,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는 채팅을 주고 계십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는데요.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채팅창에다가 저희 카카오톡 채널 주소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강의 관련해서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익명으로 되는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식의 웨비나를 계속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요. 웨비나 준비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밤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모두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네, 저희 뭐 채널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런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했던 건 너무 내용이 약간 전문적이어서 유튜브에 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럼 만족도 메일, 네, 조사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